OECD 국가들이 계속 좀 안 좋아지고 좀 더 하강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년도 상반기만 잘 버텨내면은 하반기까지 바닥을 조금 서서히 다져나가는 완만한 침체로 될 수 있다. 박사님 얼마 전에 나온 영상 보니까 이제 10월 중순쯤 되더라고요.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거리 저희한테 이제 가져오신 건가요?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굉장히 좀 유심히 봐야 될 것들이 지금 내년도에 대해서 당연히 침체, 그쵸. 그리고 키워드가 위기라는 것들이 당연시 여겨지고 있고 모든 분들이 다 인식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관건은 얼마나 나빠질 거냐에 대해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언론이나 이제 뉴스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어디서 디폴트가 터질 수 있고 이것이 굉장히 확장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결론은 위기와 침체에 대해서 구분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특히 미국이 지금 경기 측면에서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변형될지를 촘촘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는 당연히 침체 국면이고 침체가 내년도에 사실 앞길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일단 1스테이지, 일단 큰 위기는 하나 넘어갔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좀 말씀드릴 내용인데 그 외의 국가들이 더 위험한 것이고 오히려 미국이나 기축통화에 편입되어 있는 국가들은 자신의 경로를 좀 찾아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큰 위기가 넘어갔다면 어떤 위기가 넘어갔다는 거죠? 미국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OECD 홈페이지 가시면 여러분들 사실 그 선행지수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OECD 선행지수를 다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항목들을 하나씩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가 되고 있는 지금 미국하고 그 다음에 유로존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OECD 선행지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경기 시클리컬.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리딩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이제 선행지수가 각 국가별로 구성 요소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빠르게 경기를 탐지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이제 개정을 했고 각 국가에 맞는 지표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미국 선행지수가 이렇게 우리가 100 이하면 이제 위축세가 심화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기준이 100인데 이제 코로나 때 급격하게 시클리컬 패턴이 확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다시 꺾이게 되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이제 점선으로 이제 작게 보시면은 OECD 평균이 요 정도인데 미국은 살짝 그 위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밑에 가 있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실 이제 언론이나 많은 이제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보면 이 시클리컬 지수 자체가 여기 밑에까지 쫙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는 여기까지 내려갈 것 같고 이 밑도 뚫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실제로 경기는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원론적이고 학술적인 뭐 여러 가지 공식들 이론들도 상당히 중요한 건 맞지만 현실이 그렇게 막 그들이 생각한 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라는 측면인 거고요. 다만 여기서 그러면 미국 경기가 괜찮냐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위축 국면으로 침체 국면으로 지금 계속 더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럼 미국 경제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 때 이때 이렇게 확 살아나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했던 게 뭘 했었죠? 돈을 풀었죠. 유동성. 바로 MMT입니다. 그러니까 현대화폐 이론으로 중앙정부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돈을 이렇게 풀어도 결국에는 이거를 나중에 이제 약간 케인지안 접근인데 뭐냐면은 돈을 풀었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유한 상황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세제로 이렇게 흡수를 해버리면 과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을 돈을 풀었는데 결국에 세제 재정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재정을 통해서 다시 경제를 윤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고 어느 한 특정 섹터, 예를 들어서 금융 섹터에서 버블이 생기거나 이럴 가능성이 적다. 왜냐하면은 재정의 순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돈이 직접 들어가니까 경제 순환 건조는 좋아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에서 세제.
잘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 뭐냐면은 이렇게 돈을 풀면서 그때 이제 그 파월 의장하고 이렇게 돈을 푸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외부의 학자분들이 이제 비판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MMT는 괜찮다. 근데 반대편에서는 부채의 화폐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부채로 화폐화가 돼서 결국 유동성 때문에 어떤 순간에 버블이 되거나 네.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나 이 MMT를 이제 지지하는 계층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화폐가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수익 금액, 그러니까 돈을 이제 미국에서 쓰는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사는 금액으로 쓰이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제조업을 갖다가 막 육성을 해가지고 잘 살려놓으면 이게 결국에는 또다시 다른 나라로 수출이 돼. 그러면은 이 돈들이 다 빠져나가.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부에서는 산업은 성장하고 과잉한 인플레이션 생기지 않아라고 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부채 화폐화를 막을 수 있는 경제 자체의 자정작용, 특히 제조업 회기, 이 키워드가 두 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하나씩 하려고 했었어요. 네. 첫 번째로 세율과 관련해서 이제 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트럼프 때 워낙에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이 세율을 갖다가 그때 뭐 세제 혜택도 엄청나게 줬고 그다음에 M&A 혜택도 엄청나게 줬고 그러면서 세제를 많이 낮춰놓는데 바이든 정부가 외쳤던 건 뭐냐면은 우리는 지출을 하면서 녹색 성장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제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대를 시키면서 재정을 건전화시키고 그 돈이 다시 산업이나 건전한 쪽에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유효 세율을 네. 기업들에 대해서 28%까지 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도 당연히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옐런 재무장관이 무엇을 했느냐? 그 당시에 그러면은 기업들이 혹은 이제 이익이 많이 나는 하이테크 기업들이 혹여나 여기서 빠져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조세 회피처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업 경영을 할지 모르니까 다른 나라들한테 촉구를 합니다. 최저 세율을 맞춰달라. 다 동일하게 최소한 15% 이상으로 다 높이자.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게 안 됐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부채 화폐화는 결국에는 제조 회기 현상으로 어느 정도 미국 내에서의 과잉 인플레이션과 버블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됐느냐? 그것도 안 됐습니다. 네. 제조 회기는 안 되고 하나 된 건 있습니다. 에너지 수출만 열심히 잘했습니다. 셰일 이번에 에너지 인플레이션 시기에.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아직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갖기에는 그동안에 너무나 뺏긴 게 많기 때문에 기술은 좋아도 실제 인프라나 브랜드 가치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형성이 예전에 8, 90년대만큼은 아니다. 이걸 돌아오기에는 상당히 먼 시즌이다. 그런 와중에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 정책을 서서히 실시하려고 하는데 올해 초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과격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공급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형국에 진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이제 흐름이 나타났냐? 원래는 이제 돈이 많이 이제 재정 쪽에서 특히나 많이 풀려있던 돈을 사실은 세제 쪽에서 잘 걷어들여서 이걸 가지고서 국가의 예산을 잘 마련을 하고 결정적으로 무언가 그 재정 정책의 효율화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의 상황은 올해 초부터 지금 최근까지 금리를 400bp, 그러니까 이번에 12월 올리면 450bp죠. 450bp를 급격하게 올렸고 450bp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 기업의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그 전에 코로나 시기 때 자기 자본보다 부채를 더 많이 끌어쓰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왜냐하면 확장을 해야죠. 왜냐하면 계속 수요가 이제 촉발되니까 이게 영속 가능할 걸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이테크 기업들 위주로 계속 부채를 끌어다가 기업을 확장시켰는데 그러한 흐름에서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제 부채 조정이 빨리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를 계속 갚아 나가야 되니까 힘들고 수요도 약화될 것 같으니까 사업 분야도 줄이고 그러면서 사실은 투자 쪽에 가장 먼저 이제 직격탄을 맞을 것 같으니 세제와 관련돼서 요즘에 이야기가 쏙 들어간 겁니다. 네. 안 그래도 기업 쪽이 투자가 위축이 많이 될 텐데 여기다 세제까지 인상을 해버리면 미국이 과연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국면에서 두 번째 우리 주제로 잠깐 넘어가 보면 그러면 가계는 어떻느냐. 가계는 상대적으로 견조했습니다. 왜 견조했냐면은 가계는 기업하고 다르게 이 코로나 시기에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요.
외부에서 부채 조달한 차입 금액 총액이 4조 8천억 달러인데 그 전에 당연히 트럼프 때도 돈이 많이 쓰였지만 바이든 때 코로나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금액만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거의 4조 8천억 달러의 거의 3분의 1 정도 금액이 다 그쪽에 쓰였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업 쪽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줬고 가계 쪽은 특히 소상공인 위주로 해서 돈을 직접적으로 현금 지급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기 자본 대비한 가계가 이제 기업이라고 상정을 해본다면 자기 자본 대비한 부채 비율이 크게 높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산의 여력이 충분히 있고 지금도 그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명목소득하고 자산소득을 다 합해보면 가계의 총 지금 소득 규모가 15조 달러를 계속 육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코로나 이전에 13조 달러, 12조 달러 했던 게 그렇게 확 올라섰다가 횡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15조 달러인 겁니다. 즉 여기서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기업에 대해서 금리가 오르니까 투자가 상당히 기업 투자가 빠르게 위축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재정의 효율화와 그동안에 이제 부채를 갖다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걷어들이면서 건전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두 번째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가계 쪽 같은 경우 코로나 시기에 워낙에 지급된 돈들이 많다 보니까 버티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제가 앞 서두에 말씀드렸던 큰 산은 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즉 뭐냐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2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2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여기서 또 다른 경제 정책을 시행을 하고 특히 친환경 정책이 되겠죠. 이쪽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미국의 경제 패권을 살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재정으로 지금 당장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본래 계획으로 보면은 내년도쯤이면 GDP 대비 재정 흑자가 플러스 0. 몇 % 나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올해 연말로 추산된 걸 보면은 마이너스 4.5% 정도의 마무리할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은 한마디로 금리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세제 개혁도 못하고 그렇다고 부자 쪽에 대해서 증세를 일부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국민들한테 막 세금을 개인들한테 걷어들이기도 조세 저항이 너무 심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상태에서는 내부에서 재정 마련하기 힘들면 외부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또 차입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의 부채 규모가 얼마냐? 지금 32조 2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동안에 그 바이든 정부 들어가서 4조 8천억 달러 정도 썼다고 했는데 트럼프 때는요 8조 달러 빚이 늘었습니다. 그럼 예전에 오바마 때는 얼마 늘었냐? 오바마 때는 10조 달러에서 20조 달러, 10조 달러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과 오바마가 똑같진 않겠지만 바이든도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돈을 엄청나게 빌려서 성공하지 못한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성공하고자 굉장히 강하게 이제 정책을 시행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돈을 외부에서 차입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국채 발행이 필요하고 국채 발행을 했을 때 발행 시장에서 사주는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면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 첫 번째는 통화 가치 안정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가격, 이 가격이 지금 안정화될 가능성이 앞으로 커 보입니다라고 하는 금리의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 들어서 미국의 시장금리가 되게 빠르게 안정화됐습니다. 미국의 시장금리가 왜 빠르게 안정화됐을까? 미국의 명목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금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장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기대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사실 8, 9월 달까지는 작동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명목금리가 내년도 가면은 이제 23년도 가면은 기준금리도 5% 갈 수 있고 뭐 서머스 장관 이런 분들은 전 장관 같은 분들은 6% 막 7%도 얘기하고 하니까 이거 시장금리 계속 올라가면 4% 막 4.2, 4.3 막 여기까지 고점을 기록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파월 의장의 통화정책 효과가 거의 먹히지 않았다라고 보여졌었고 지금 최근에는 통화정책에서 미세하게 잭슨 홀 미팅에서 폴 볼크 이야기도 했지만 이 파월 의장이 지난번 FOMC에도 실질금리를 플러스 전환을 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시 이제 실질금리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을 조종한 실제적인 금리를 실질금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즉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앞으로 먼 미래에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예측하는 이 인플레이션율이 서서히 꺾이게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 9월부터. 그러면 이제 이쪽이 약간 올라가면서 이제 세 개의 항등식을 생각하겠습니다. 명목금리가 있고 시장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금리가 있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실질금리가 살짝 올리면서 이쪽 기대인플레이션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총 합이 되는 시장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 금리는 안정화가 되겠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약발이 먹혔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그전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실기론도 있었고 굉장히 이게 통제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비판들이 있었지만 이게 어느 정도 통제가 됐고 특히 기술적으로 보면은 국내, 그러니까 미국의 내국 기관들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많은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실질 금리가 플러스 1.23 정도 기록을 한다는 건 뭐냐면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 인플레 어드저스티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제거하고도 당장 월별 수익률을 1.23만 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장기로 놓고 봤을 때 만기 10년에 간다면은 미국 채권이 망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월별 기대 실질 수익률이 1.2면은 당연히 살만한 유인이 있죠.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요가 좀 몰리면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또 수요 촉발을 시킨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앞으로 이제 올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이제 그 연말이 안 남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셧다운을 막고 내년도 이후에 정책을 시행을 하려면 또다시 차입을 해야 되는데 금리나 미국 채권의 가격이 지금 그래도 안정적이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 버렸다. 그러면 여기서 미국은 앞으로 이 정도 선에 와 있긴 하지만 여기서 급격하게 더 추락을 빨리 할 것 같진 않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돈으로서 또다시 재정 부양으로서 또 이것을 메꿔 나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결국 이 재정 부양이라는 것들이 한편에서는 이제 공화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 부양은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방어를 하고 비난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이제 케인지안 접근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재정의 효율성이 높고 산업에 필요한 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들도 상당히 투자가 침체되고 안 좋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만큼 자금 여력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에 돈을 넣게 되면 그래도 인플레를 적게 유발하는, 그러니까 많은 상품들을 비싸게 생산을 시키는 게 아니라 많은 상품들을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대량 생산으로 싸게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를 그래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케인지안적인 효율성이 높다면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바이든은 그 경로대로 갈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된다면은 그러면 여기서 리바운드가 어느 정도, 리바운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바닥을 내년도 급격하게 막 떨어지는 그림보다도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다지려는 그런 양상들이 내년 상반기에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국제시장이 그래도 안정화됐고 다시 차입을 할 수 있는, 사실 이제 미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차입 경제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빚을 많이 빌려가지고 그걸로 드라이브를 하는 경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세제로 하지 못한 것을 이제 결국에 차입을 통해서 또다시 재정 경제 드라이브를 또 걸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형국에서 미국은 그러면은 뭐 위기 요소 첫 번째 큰 요소가 지나갔으면 끝난 거냐? 그러면 경기는 이제 바닥만 다지면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또 한 번 이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가 빠르게 감속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높으니까 세금으로 걷어들이지 못한다 표현을 해드렸는데, 재정을 미국이 지금 재정을 추가적으로 이제 확보를 하게 돼도 차입을 통해서 부채를 확보를 하게 돼도 앞으로 예산을 기업이 어려운 쪽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앞으로 들어갈 돈들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만 보셔도 칩스, 그리고 칩스 여러분 그 반도체 동맹 아시죠? 거기에 이제 자금 지원이 거의 한 5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 우크라이나 쪽 지원하는 것도 지금 올해 550억 달러인데 이것도 더 들어갈 겁니다.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바이든이 최근에 이게 이제 계류 중인 답보 중인 상태인데 그 학자금 대출 탕감을 7,500억 달러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메디케어 쪽 한 1,000억 달러대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재향군인에 대한 건강 지원 뭐 이런 것도 또 1,000억 달러 수준이고, 그러니까 사실 들어갈 돈들이 개인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은 상태이고, 그리고 일부는 정책적으로 그들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돈이 많이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업을 직접적으로 살릴 수 있고 여기서 경기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기업 중심의 투자는 미국이 지금 하기 힘든 국면이고,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고용 지표가 사실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죠. 물론 이제 명목
근로소득은 여전히 이제 4% 5%대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관건은 서비스 쪽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서비스업 쪽의 고용은 상당히 견조한 상태이고 서비스 고용의 그 임금 증가율도 높은 상태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보면 질적인 요인들은 나빠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고용이 20만 명이면 예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정규직이나 이제 롱텀한 잡을 찾는, 그러니까 얻은 사람들보다도 파트타임이거나 아니면 일시잡, 그러니까 템포러리 잡을 얻은 사람들의 비율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의 질적 요소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버텨주고 있다. 근데 당연히 기업의 투자나 기업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신규 채용도 줄어들 거고, 많이 줄어들 거고, 그와 동시에 이제 퇴사를 시키는 해고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개인들의 소득이 이제 전체적으로 줄겠죠. 그러면은 내년도 1분기에 소비가 빠르게 급감할 수 있다. 그것을 좀 막아야 된다라는 이제 숙제가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미국의 고용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래도 1분기, 2분기에 감히 예측을 해본다면은 고용이 급격하게 뭐 10만 이하, 매월 10만 명 이하로 빠르게 축소되기보다는 서서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속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쇼크가 크게 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서비스업 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비스업, 전체 서비스업 경제를 차지하는 비중만 보더라도 GDP에 대비해서 거의 80% 육박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양면성이 다 존재하는 거죠. 서비스업의 생산도 늘려야 되지만 이쪽에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도 계속 확보를 시켜야 되고, 서비스업 수요를 계속 확보시킨다는 얘기는 개인의 자산소득 외에 근로소득 쪽을 계속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된다. 근데 저는 내년 초반에 그렇게 미국의 고용시장이 큰 악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지금 애틀란타 페드에서 매 분기에 대한 GDP를 사전적으로 예측을 해주는데요.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3.7% 정도, 4분기에 3.7% 정도 증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3.7% 정도 전기 비연율로 나오던 게 내년도에 가서 확 꺾이진 않겠다라는 간접적인 추정의 근거이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고용 시장에 대해서 미스매칭이 있어서 임금 증가율이 높고 기업들이 굉장히 사람을 많지 않는데 사람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는 언론에서 많이 회자된 게 코로나 시기에 자산소득이 많이 늘어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빠르게 이제 은퇴를 하다 보니까 고용시장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 사실 맞습니다. 그게 맞고, 두 번째 문제는 파월 의장은 요거는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현지에 있는 많은 기업 이제 채용 관련 담당자분들하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 이게 이민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그러니까 순 이민자 수의 증감 폭인데 이게 추세를 보시면은 요때만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가 계속 이민자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이민자 추방하는 정책들을 시행을 하면서 이게 이민자 숫자가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그러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겠다는 정책을 이제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쭉 떨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요때가 코로나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민자분들이 잘 계산을 해보시면 예전에 많이 이제 들어오시고 할 때 보면은 이제 연간으로 보면 100만이었거든요. 네. 근데 고용이 만약에 괜찮다라고 추정을 해서 뭐 매월 평균적으로 한 20만 명 증가한다 그러면은 연간 총 증가하는 고용자 수가 240만 정도 되죠. 12개월이니까. 근데 거기서 이 100만 명들이 들어와서 주로 무엇을 하셨냐면은 서비스업 쪽에 도소매, 그 다음에 음식 숙박, 그 다음에 레저 이런 쪽에서 일부 파트타임 잡이나 템포러리 잡에 많이 기여를 했었던 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 240만에 100만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 것이죠. 그분들이 기여를 해주다가 이분들이 갑자기 이제 이게 뭐냐면 들어온 분들은 적고 그 대신에 코로나 시기에 일자리 가정 살림을 이제 찾아서 미국에 오셨던 분들이 팬데믹이 너무 강하고 그들이 의료 그 복지 시스템에서 혜택을 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 떠나신 거예요. 유학생분들은 그 당시에 많이 떠났다가 다시 이제 학교로 복원을 하셨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가정경제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정착을 했다가 떠나오면 다시 들어가기 힘들어요.
제가 아는 지인분들께서도 미국에서 소규모 서비스업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레스토랑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호텔 레저 관련된 서비스업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으려다가 거기서 이제 초기에 자리를 잡았으면 괜찮은데 그 자리를 못 잡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의료적인 부분, 여러 가지 힘든 요인이 있어가지고 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세요. 물론 이제 개 중에는 또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 현금 지원을 많이 받으셔서 오히려 자산을 축적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1차원적이진 않지만 이 시기가 코로나 시기에 겹치면서 불이익을 받았던 이민자분들이 많이 빠져나간 시기다라는 것이고, 이게 그렇게 보면 전체적인 미국의 인구 증가율 측면에서 봤을 때, 인구 증가율, 그러니까 인구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지금 3억 5천만 명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약간 못 미치게. 근데 지금 이 증가율로 보면은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구 증가율이 미국 같은 경우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꾸준히 외부 유입이 있으셔야 되는 그런 국가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어떤 구조적인 근로자 부족의 어떤 국면들을 되게 장기화시키고 있는 큰 요소, 결정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안 좋으면 당연히 소비자도 안 좋아지고 개인 소득도 안 좋아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이런 미스매칭이 많아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은퇴하시면서 자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셨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갖다가 찾으려고 하면은 그래도 파트타임 잡은 실례로 한 분이 파트타임 잡 서비스업 쪽을 갖다가 이제 찾는다라고 잡 파인딩을 한다고 그러면은 한 달 내에 3개 정도는 자리가 들어오신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자리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딱 하나,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미국이 그래도 사이클이 안 좋아지지만 이 사이클에서 어느 정도 완만하게 이제 내년도에 크래시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여기에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저축률입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인데, 미국의 소비의 행태를 보시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해보면 위기 시기가 딱 왔고 실제로 그들이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 이제 금융 시스템의 붕괴라든지 아니면 집값의 급격한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붕괴가 예측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저축을 하고 돈을 쓰지 않는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저축률이 빠르게 급등했던 때를 보시면은 2020년도 때 엄청나게 올라가죠. 네. 코로나 시기에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팽배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쩔 땐 선행적으로 어떨 땐 동행적으로 코로나 숫자 못지않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만큼 미국 개인 소비자들의 어떤 대응력이 굉장히 재빠르다라는 것이고, 예전에 위기 있었을 때 그러면 또 언제 있었냐, 이거 급등했을 때 보면은 2008년 시기 금융위기 시기거든요. 요때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코로나 시기가 워낙 높아서 그렇지 이때 보시면은 3%대에서 거의 7%대로 확 올라섰습니다. 저축률이 빠르게 올라섰고, 이때 언제냐? 이때가 바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재정이 불안정하다라는 요인 때문에 신평사들이 S&P를 통해서 신평사들이 이제 그 신용등급 하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최근 숫자가 2.3%로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개인들이 느끼기에 지금 우리가 외부적인 시각에 봤을 때 미국 경제는 당연히 넘어야 될 산들이 많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미국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고물가다, 물가가 높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다, 버겁다라는 의견은 있지만 이것 때문에 경제 시스템 전반이 붕괴될 만큼의 사안은 아닌 것이고, 특히 고용시장이 계속되는 미스매칭 요인 때문에 고용이 어느 정도 양호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러다 보니 저축률이 이 정도로 낮고 개인의 소비자 심리는 낮지만 실제로 소비할 여력이나 의사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형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두 번째 포인트, 내년도에 그래도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는 하단을 좀 완만하게라도 이제 슬로프는 당연히 우리가 그림을 보자고 한다면 지금 계속 침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 침체 국면에서 내년도에 급격하게 크래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바닥을 좀 다지면서 내년도 하반기 내내까지 이제 좀 바닥을 천천히 다지는 구간이 나오겠죠. 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요소로 우리가 위기를 넘은 것은 다시 한번 이제 잠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차입 경제를 할 수 있는 국제 시장이 안정화됐다. 그리고 두 번째, 내년도 상반기도 잘 넘어가야 되는데 소비 시장이 그렇게 급격하게 붕괴될 것 같지는 않다. 전체적인 개인의 소득 여력이나 환경이 괜찮다라는 것이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상태에서 바이든이 적극적으로 차입을 해서 또 재정을 풀고 그걸 통해서 경제를 살릴 만한 가능성이 있나요? 그것을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나요? 여기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오바마 시절에는 거의 20조 달러까지 이렇게 부채가 늘어났었고, 트럼프 시대에 이제 28조 달러까지 육박을 했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31.2조 달러, 31.2천억 달러 정도까지 이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또다시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미국 경제에 방어하는 데 힘을 쓸 것이냐라고 예측을 하는 근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는 역사상 30년, 40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이렇게 과거 때부터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시기 동안에는 사실 계속 도전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도전이 중간중간에 어떤 특정한 나라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모든 측면에서 다 공격을 받고 있어요. 첫 번째는 통화에 대한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국방에 대한 어떤 핵 질서를 세워놓은 이 핵 질서에 있어서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흔들릴 때 미국은 당연히 이번에도 남들과 달리 그들은 잘 해낼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경제를 연착륙을 시키지 못하면 이 세 가지 부분 중에 어느 하나가 화두가 되어서 미국은 1등 나라라는 대장 나라의 자격을 뺏기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바이든은 앞으로 굉장히 또다시 재정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좀 걸 가능성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다 초합당적으로 합의할 것이다. 그러면 통화에 대한 도전,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은 무엇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근본이제에서 달러본이 이제 달러 결제 시스템으로 완전히 이제 세계 경제가 바뀌고 난 이후에 미국이 달러의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스위프트 시스템에 반하거나 혹은 자국의 어떤 통화 시스템을 만들려는 국가들을 철저하게 압박을 해왔고 제재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달러를 베이스로 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차입 경제로 계속적인 우상향을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국가로 1등을 자리매김해왔고 거기서 달러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통화라는 근본이 깨지게 되면 차입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에 1970년도 때인가 그때 이란이 자체적으로 석유 결제 시스템을 이란 통화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한번 압박을 크게 받았었고 제재를 당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이 2008년 금융위기부터 나오긴 했지만 분쟁이 굉장히 과격화된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2015년을 전후로 해서 중국이 CIPS라는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위안화 국제화를 만들겠다. 중국 입장에선 당연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믿고 있었던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미국 채권이 서브프라임 때 가격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자신들도 불안하니까 무언가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와 동시에 세계 경제 패권도 욕심을 내면서 CIPS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만드니까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중 여러 가지 통화 공격도 하고 환율 전쟁도 나타나고 관세 전쟁도 나타나고 뭐 이렇게 된 것이고 최근 국면은 어떨까요? 최근 국면은 2015년도에 유럽조차도 TIPS라는 유럽 결제 시스템을 갖다가 따로 확보를 한 상태인데 202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각국 중앙은행들이 다 CBDC 다 기억하시죠? 그 CBDC라고 하는 이제 디지털 통화 결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함과 동시에 최근에는 이제 사우디 왕세자와 시진핑이 만나서 우리 석유 거래를 더 늘리고 이 결제는 위안화로 합시다라고 제안을 해버리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통화 관련되는 정책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화폐와 관련해서 정말 아마 돌아버릴 겁니다. 이렇게 다국가 다차원 측면에서 이렇게 공개에 들어온 적은 없고 최근에 사실 시진핑과 사우디 왕세자가 만나서 위안화 석유 거래를 위안화 결제로 하자라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페트로달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이 달러가 가장 큰 통화고 가장 많이 쓰여진 통화로 결정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사우디가 석유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달러로만 하자라는 것에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응했기 때문에 페트로달러하다. 그래서 달러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결제 시스템의 중요한 통화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에 지금 반하는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정책적으로 또 다른 뭔가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돈으로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외교와 정치에 대한 패권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도 연결되는데 요즘에 보십시오. 그 사실 상황 돌아가는 걸 보시면 미국이 부탁하거나 이것 좀 해줘. 어느 한 국가도 대응을 안 해줍니다. 사우디조차도 증산에 대해서 계속 화답을 안 해주고 있죠. 사우디도 말을 안 듣고 사실 이게 표출은 크게 안 됐지만 미국의 IRA법은 사실은 인플레를 어느 정도 이제 소규모로 증세를 함과 동시에 그리고 거기서 세입을 좀 늘리고 미국 내로 투자를 유도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좋죠. 왜냐하면은 차입을 해서 돈을 안 그래도 써야 되는데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외부에서 투자하게끔 계속 법 제어하니까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 인플레를 크게 유발시키지 않으면서도 생산 효과를 유발하는. 근데 이런 정책에 반해서 유럽은 뭘 하느냐? 유럽은 지금 RMA라고 핵심 원자재법. 유럽도 똑같은 겁니다. 전기차는 친환경 자동차를 갖다가 소비를 하는데 그 소비를 할 때 우리 유럽 시장이거나 유럽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국가들의 그 원자재만 쓰는 그런 차량만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야기는 중국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는 원자재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을 좀 버리고자 탈피하고자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미국 IRA법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인 거죠. 그만큼 미국이 정치 외교적으로 좀 해줘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못 받고 오히려 외면당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여기 인도도 사실 좀 한몫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도가 여러분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인도 역시도 그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싼 값으로 계속 수입하면서 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되게 안정화되는 국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인도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인도는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제조업 기반이 약해서 제조업 상품 수출을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인프라가 약하다 했는데 그걸 그나마 중국이 좀 받아주면서 중국이 그걸 계기로 이제 약간은 인도한테 약간 인도한테 이제 좀 많은 요구를 해왔던 상황인데 최근에 러시아한테 그런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오히려 인도가 수출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러시아가 최근에 이제 내부에서의 어떤 생산 설비 시스템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제조업 상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계기가 되고 그러니까 인도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되게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인도를 완전히 버리거나 떼내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재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인도가 아시겠지만 그 무역 경제협력 시스템 중에서 중국이 아시아권에서 뭔가 대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RCEP라는 이제 그 우리 다자간 어떤 경제협력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미국이 인도양하고 아시아 태평양 쪽을 갖다가 주도하면서 자기가 그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IPEF라는 결국 그 아시아 인도양 쪽에 대한 그 경제협력 시스템을 출간을 시켰고 여기에서 핵심은 인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도구책으로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인도한테 뭔가 제재도 하지 못하고 압박도 못하는데 인도는 거기서 또 오히려 러시아 중국 쪽에 등을 타고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 약발이 안 먹히고 있는 상태. 네. 그리고 마지막은 핵에 대한 질서. 여러분 아시겠죠? 폴란드하고 슬로바키아 이쪽에서 계속 지금 불안하다면서 핵 요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전술핵을 우리도 깔아달라 전략적으로. 거기에 최근 들어서는
북한까지도 핵을 법제화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수동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대상을 위협을 느낄 때 이제 우리가 보완책으로서 어떤 대응책으로서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 완전히 바뀌었죠. 선제적으로 우리한테 위협이 되면 선제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 내부에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그들을 비핵화로 끌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 지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핵에 대한 질서의 어떤 시스템도 못 잡고 있다. 결론은 그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경제를 연착륙을 잘 시켜야 되고 그만큼 차익 경제를 통해서 돈을 정도 써야 되는 국면이고 그러한 요인들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도의 경기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OECD 국가들이 계속 좀 안 좋아지고 좀 더 하강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년도 상반기만 잘 버텨내면은 하반기까지 바닥을 조금 서서히 다져나가는 완만한 침체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영상의 이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위기란 나라는 어디냐? 이거는 차후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국이 내수 소비는 괜찮지만 수익 금액은 서서히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가 그나마 있었던 게 재작년, 최근 3년 동안의 어떤 혜택의 기간이었는데 그 혜택의 기간이 끝나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 관련되는 국가들 중에서 그것도 국가 재정 여력별로 국가가 위기로 갈 국가, 위험해질 국가 정도로 분간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진짜로 디폴트의 가능성까지 있는 나라들은 조금 소규모 나라인데 그들은 자체 경제 여력도 미비한 상태이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나 경쟁력도 없는 상태. 거기에다가 자금 조달도 힘들어서 국채 시장에 CDS라고 하는 디폴트 스왑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나라들. 이쪽은 내년도에 디폴트로 갈 가능성도 있고 라는 것이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결국은 미국은 내년도에 차입 경제 드라이브를 좀 걸 수 있는데 그것이 국채 시장의 안정화 때문에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에 충분한 동인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고 그들이 이 상황을 잘 떨쳐나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외의 국가들이 오히려 구조적으로 보면 더 힘들 것인데 그것은 국가별로 좀 차별화되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